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디카로 쓰는 글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시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를 써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또 뒤편에서는 19년, 20년, 21년도 그 디카시 공모전 신춘문예 여기에 당선된 작품들 한번 보면서 이런 작품들이 어떻게 해서 당선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올리신 작품, 그 작품 갖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자료를 보시면 시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한 말이 있는데요. 그게 첫 줄에 있습니다. 모든 예술, 모든 연구,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모든 행위와 추구는 어떤 선한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명제입니다. 이게 이제 니코마스 윤리학이라는 책의 이제 첫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선한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순수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문학이나 글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의도적인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혼동하기 쉬운 게 계몽적인 그런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농촌을 계몽한다든가 아니면 뭐 종교를 홍보한다든가 이런 계몽류의 소설이 보면 그럼 사실은 순수성이 약간은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읽는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예술이나 모든 연구나 이런 모든 활동들이 궁극적으로 선한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학의 어떤 순수성을 강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과 그 윤리가 항상 그 시대가 변해도 항상 충돌을 해요. 왜 그러냐면 윤리라는 것은 그 시대의 상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지난번에 뭐 공통적인 거, 공통인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사회의 공통적인 거, 공동적인 어떤 의식이 이제 바로 윤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문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자꾸 파고 들어서 헤집고 뭔가 자꾸 불평등 가는 걸 찾아내고 고발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문학이다 보니까 항상 윤리하고 문학은 항상 충돌을 하는 거예요. 또 시인들이 그렇죠. 시인들은 참 불편해요. 항상 뭔가를 계속 불편하게 한다고 했죠. 예. 그냥 그거 있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파헤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면서 뭔가 좀 불평등한 거, 부조리한 거를 자꾸 찾아내서 고발을 한다는 거죠. 오늘 보들레르의 시를 몇 번 볼 건데요. 보들레르도 이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작품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시인이나 문학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항상 그 시대의 윤리랑 항상 충돌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라는 거는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바뀌죠. 조금씩 바뀌는데 문학이라는 것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나은 세상, 좀 더 나은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샤를 보들레르의 시 알바트로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바트로스는 뭐냐면 바다새, 뭐 그런 바다에 있는 큰 새, 갈매기보다 좀 큰 새, 뭐 갈매기랑 비슷한 그런 새인 것 같아요. 알바트로스. 자주 선원들은 심심풀이로 붙잡는다. 거대한 바다새인 알바트로스를 아득한 심연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배를 태평스레 뒤따르는 길동무를 선원들이 갑판 위에 내려놓자마자 창공의 왕자는 서툴고 창피해하며 그 크고 하얀 날개를 배를 노처럼 가련하게 질질 끌고
끌고 다닌다. 날개 달린 이 여행객은 얼마나 어색하고 무기력한가. 조금 전까지도 멋있는 그는 얼마나 우습고 취해 보이는지. 선원 하나가 담뱃불로 그의 불의를 성가시게 하고 쩔뚝거리며 다른 이는 더 이상 날지 못하는 불구자를 흉내내는구나. 시인은 폭풍우를 넘나들고 사수들을 비웃는 이 구름 속의 왕자와 비슷하다. 야유 속에 지상에 위배당하니 거인의 날개가 걷기조차 힘겹게 하는구나. 이런 시입니다. 시 내용을 보니까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는데 배가 이렇게 쭉 가면 갈매기처럼 뒤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길동무인데 이 하늘의 왕자인 이 알바트로스를 선원들이 심심풀이로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심풀이로 잡아서 이게 이제 잡혀온 이 알바트로스가 하늘에서는 왕자였는데 이제는 그 왕자의 권위와 뭐 이런 거를 다 잃어버린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들레르는 이 알바트로스를 시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뒤에 이제 보들레르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 그래서 시인은 구름 속에서 이제 유토피아를 꿈꾸고 이상을 꿈꾸고 이런 존재였는데 현실 속에서는 배에 잡혀서 배 위를 기어다니는 그 알바트로스처럼 어색하고 무기력한 존재다라고 본 거죠. 시인이. 그 시인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 비이성적인 것 이런 거를 자꾸 캐내서 고발하고 막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역공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시인이 불편한 거예요. 네. 시인이 불편하죠. 까탈스럽고 뭔가 자꾸 질문하고 난감한 것들을 파헤치니까 사회가 볼 때는 시인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선원 하나가 담뱃대로 이 알바트로스 불의에 막 장난을 치는 거죠. 시인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하늘의 왕자였는데 쩔뚝거리면서 비웃는 거죠 또. 그래서 이 시에서는 보들레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인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그 구름 속에서 이상을 꿈꾸는 아주 그냥 고귀한 그런 존재인데 세상에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참 무시당하고 공격받고 이런 아주 어색하고 무기력한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들레르의 그 악의 꽃이라는 그 시집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시집인데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보들레르가 뭐라고 했냐면 보들레르 자신은 저주받은 시인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알바트로스처럼 이렇게 하늘의 왕자였는데 땅에 내려와 보니까 온통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싫어하는 거죠. 왜 뭔가를 자꾸 파헤쳐서 고발하고 얘기하고 막 하니까 이제 보들레르를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들레르가 그 본인을 저주받은 시인. 그래서 저주받은 시인답게 지상에 내려와 온갖 멸시와 비웃음 속에서 악의 꽃을 피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 프랑스 사람이고요. 거기 보면 낭만주의의 부자연스러운 꾸밈을 거부하고 대부분 내성적인 시 속에서 종교적 믿음 없이 신을 추구하는 탐구자로서의 모습을 시로 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들레르 이전에는 낭만주의 시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흐름이었다는 거죠. 낭만주의 시 하면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냥 서정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아름답게 뭔가를 계속 슬픔조차도 아름답게 승화해서 써내려갔던 그런 서정시 이런 그 낭만주의의 어떤 그런 시풍에서 보들레르가 나오면서 아름답지 않은 낭만적이지 않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막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시를 막 남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시의 어떤 출발점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보들레르입니다. 그리고 보이저라는 그
우주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저라는 우주선을 이제 우주로 보내면서 우리 지구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담아서 보냈어요. 뭐 세계 각 언어로 된 인사말, 그 다음에 아주 지구의 어떤 기념적인 것들을 그 우주선 안에서 우주선 안에 담아가지고 보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들레르의 시, 시를 낭송을 해가지고 담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보들레르는 죽었지만 그의 시는 아직도 우주를 유영하면서 널리 읽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의 시, 보들레르의 독자에게라는 시. 조금 길긴 한데 독자에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두남과 가오, 죄악과 인색에 마음이 얽매이고 육신은 시달려 우리는 기른다. 친근한 뉘우침을 거지들이 몸속에 벌레들을 살찌우듯이 우리 약은 완강하고 회화는 비열한 것, 참외의 값을 듬뿍 짊어지고 우리는 즐겁게 진창길로 돌아온다. 값싼 눈물에 우리의 온갖 때가 씻긴다 믿으며 아기 머리맡엔 마귀 트리스메지스트가 홀린 우리네 정신을 토닥거리고 오래 흔들어 재우니 우리의 의지라는 값비싼 금속마저 이 묘한 화학자 손에 모조리 증발된다. 우리를 조종하는 줄을 잡고 있는 악마여, 메스꺼운 사물에도 매혹되는 우리는 날마다 지옥을 향해 한 걸음씩 내려간다. 두려움도 모르고 악취 풍기는 암흑을 가로질러 한물간 창녀의 몹시 찍힌 저퉁이를 핥고 물고 빠는 가난한 탕아처럼 우리도 가는 길에 은밀한 쾌락을 훔쳐내어 말라빠진 오렌지를 비틀듯 억세게 눌러댄다. 수백만 거위 벌레처럼 촘촘히 우글대며 한 떼거리 마귀가 우리의 골 속에서 흥청거리고 숨을 쉬면 죽음이 허파 속으로 보이지 않는 강물되어 말없이 투정 부리듯 흘러내린다. 강간과 독약 그리고 단도와 방화가 가련한 우리네 운명의 볼품없는 화폭을 익살맞은 대상으로 아직 수놓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대담하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승냥이, 표범, 암, 사냥개들 그리고 원숭이, 정갈, 독수리, 뱀들 우리네 악덕의 치사한 동물원에서 찢고 악을 쓰고 우르렁거리며 기는 동물 중에서도 제일 더럽고 신술궂고 흉측한 녀석이 도사리고 있으니 야단스레 쏘다니지도 아홉성치지도 않아도 기꺼이 대지를 산산조각 갈라놓고 한 번의 하품으로 지구라도 삼키리. 그 괴물이 바로 권태. 눈에는 막연히 눈물이 괜채 수연동 피워가며 단두대를 꿈꾼다. 독자여, 그대도 알겠지. 다루기 힘든 이 괴물을. 위선자 독자여, 나의 동료, 내 형제여.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들레르는 본인 자체를 이렇게 하늘의 왕자였는데 이 땅에 내려와갖고 왕자가 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악의 축이 됐다, 악마가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악의 몸이 되어 내부의 악마성을 막 드러내면서 시를 쓰죠. 그래서 19세기의 그 유럽 사회가 갖고 있던 그런 들추기스럽던 그런 것들을 자꾸 들춰냅니다. 그래갖고 자꾸 사람들을 자극을 하죠. 우리 모습이 이렇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네? 잘못됐네? 하면서 계속 들춰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싫어하죠. 보들레르를.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많이 싫어했죠. 그래서, 유럽 사회가 감추고 있는 악의 심연을 끄집어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인이 드러낸 자신들의 추악한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경악하기도 했죠.
그 전에는 금지시되고 얘기하지 못했던 건데 보들레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시를 쓰니까 주변에서 반응이 경악스러운 거죠. 전에는 금기시했던 거를 보들레르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들춰내는 거죠. 경악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보들레르를 조롱하기도 하고 아까 그 알바트로스 그 시에서 본 것처럼 선원들이 잡은 새를 갖고 막 이렇게 짓궂게 하고 막 괴롭히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그 보들레르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짓궂게 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처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보들레르가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시대의 그 윤리는 그냥 그런 거를 좋지 않은 거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낭만주의 같은 아름다운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보들레르가 우리의 그 안 좋은 면을 자꾸 들춰내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윤리에 맞지 않는 그래서 반윤리적인 것이다라고 혹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 보니까 시인은 비윤리의 이름으로 윤리를 생산하고 반도덕의 이름으로 도덕을 생산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은 지금 사회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이념인데 그럼 그것이 옳으냐? 지금의 사람들의 생각은 옳을 수 있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맞지 뭐 그렇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반문을 갖고 그게 진짜 옳은 것인가?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가? 참인가? 바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인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새 드는 생각은 우리 집에 이제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개죠. 진돗개인데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를 키우고 이렇게 산책을 한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개가 이렇게 저녁 때 산책하면서 뭐 오줌도 넣고 뭐 똥도 넣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의 양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개가 평생 쌓는 그 양이. 그래서 과연 이런 똥을 그런 들판에 이렇게 막 싸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서 물론 그 도로 같은 데 싸게 되면 이렇게 비닐 갖고 수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돗개는 개 특성상 수풀에 들어가서 싸거든요. 수풀에 들어가서 싸니까 이제 따로 치우지는 않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그 애완동물이 싸는 그런 양, 분뇨의 양, 이것도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전에는 풀밭 같은 데 잘 들어갔는데요. 요새는 풀밭에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 풀밭은 진짜 똥밭인가 똥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어떤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 이제 위로받기 위해서 키우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과연 또 그게 바람직한가 뭐 이런 것도 저는 좀 생각하게 되고 또 환경론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육식을 하면서 가축을 키워야 되니까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소인데요. 소가 트름이나 이런 걸 발생하는 그 이산화탄소 양이 굉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육식을 하면서 환경이 더 파괴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당장에서는 인간이 육식을 하는 게 그렇게 뭐 윤리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쵸?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만 먼 미래에서는 우리 과거의 그 조상들이 육식을 하기 위해서 가축을 키움으로써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평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먼 미래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윤리라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시인이 볼 때는 뭔가 그 안에서 잘못된 거를 찾아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인은 비윤리의 이름으로 윤리를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이러면 이런 게 안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더 바람직한 거야. 라고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공동의 윤리를
바꿔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윤리의 이름으로 윤리를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반도덕의 이름으로 도덕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도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기준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뭔 그 도덕적인 생활에서 조금 더 개선할 것이 없겠느냐. 그렇죠? 우리 이제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보면요. 학창 시절에 우리가 교복이나 체육복에 이름을 이렇게 새기지 않습니까? 뭐 이도훈 이렇게 새겨서 누가 봐도 이 체육복은 내 거야. 뭐 이런 게 이제 확실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요. 이 체육복에 이름을 새기지 않아요. 이름을 새기면 개인 인권에 위배된다 그래가지고요. 이름을 새기지 않습니다. 뭐 배지 같은 거 이렇게 끼워서 붙인다든가.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학창시절 다닐 때는 체육복에 이름을 붙이거나 내 이름을 쓰고 막 이러는 것이 전혀 반도덕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윤리나 도덕성에 이제 위배됐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윤리나 도덕은 그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계속 바뀌는 거죠. 그 역할을 주도하는 게 뭐 문학인이고 시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쓸 때도 보면 전에도 계속 얘기한 거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건데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전에 박혜람 시인이 초대 강사로 와서 한 얘기가 남들이 보는 뻔한 것을 보고서 얘기하면 내 작품은 뻔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어떤 그런 내용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작품을 만들게 되면 그냥 무난한 작품. 그러니까 무난한 작품이라는 게 좋다는 뜻도 되지만 무난하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시나 문학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나 도덕의 그런 모습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를 또 찾아내는 거예요. 불합리한 거, 부조리한 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인의 윤리라는 것은 시인이 지금의 윤리에서 반대되는 어떤 새로운 것, 개선돼야 할 거를 막 찾아내요. 찾아내서 찾아낸 그런 윤리의 개념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윤리로 정착이 됐다라고 하면 시인은 거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거 찾아서 해결했으니까 됐어. 나는 내 일을 다 했어. 이게 아니라 그 새로 도래한 그런 새로운 그 윤리나 그런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또 뭔가를 파고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시인은. 뭔가를 자꾸 파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과 시인이 항상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예. 융화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삐딱하고 뭔가 자꾸 딴지를 걸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의 존재다. 그래서 신은 세상의 아픈 것들, 모자란 것들, 부족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소외된 계층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만요. Recording in progress. 그래서 그런 소외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또 오늘 한 얘기는 아픈 것들, 모자란 것들, 부족한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임수연 시인의 오는 비가 많이 와서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는 비가 많이 와서 흔들리는 테이블에서 백반을 먹는다. 이거 흔들리는데요. 말해도 됐지만 그냥 먹는다. 한 손으로 테이블을 누르고 갑자기 비, 갑자기 천둥, 갑자기 부정맥. 세상엔 웬 갑자기들이 다 들이닥쳐 문을 꽝꽝 내리칠 때 지금 밥 먹는 중이야. 숟가락을 빨면서 있어도 지금 가야 한다며 손을 잡아채는 오도 있겠지.
나는 흔들리는 테이블의 모서리를 붙잡고 하루는 화병을, 하루는 깃털 달린 모자를, 조르조 모란디가 그리다만 정물처럼 국물을 뜨다가 잠시 멍하니 밖을 쳐다보기도 한다. 주방 쪽문으로 빠져나온 주방장이 쪼그려 앉아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 우리는 오전에 살고 테이블을 붙잡고 오후를 건너지. 기운 채 삐거덕거리며 우리는 안심하면서. 자, 여기서 보면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테이블이 흔들려요. 예,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주인을 불러서 고정해주세요 얘기할 수도 있지만 흔들린 채로 잡고서 밥을 먹는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시인이 지금 불안한 하루, 갑자기 들어닥친 그런 비나 천둥 같은 뭐 부정맥, 아픔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시를 썼을 때 과연 그게 시가 되느냐, 그 독자가 읽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흥을 줄 수 있느냐. 물론 행복한 것도 시가 될 수 있죠. 노래도 이제 행복한 시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어떤 그 아픔이나 슬픔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읽는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아프거든요. 그 사람도 나처럼 똑같이 불편한 게 있고 아픈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를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행복하고 해피한 걸 얘기한다고 했을 때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요, 읽는 사람은 아 그래 행복해 아름다워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감흥까지는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거든. 그 사람은 그 화자가 얘기하는 그런 행복을 갖고 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는 읽고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마음에 남지도 않고 다시 회자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소연 시인의 5월 스승의 달이라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5월이 되면 뭐 가족의 달, 스승의 달이 오죠. 그러면 스승의 달에 뭐 선생님 옛날 은사님께 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고, 그래서 양소연 시인은 제 그 중학교 은사님이세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저에게서도 시집을 내셨고 그때 이제 실린 그 시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월 스승의 달. 5월은 잔인하다. 5월엔 지들이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선생이었던 내가 지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라. 1년 단위로 해가 넘어가고 또 몇 년 단위로 학교를 옮기면서 젊은 나이에는 무슨 팔자가 이렇게 이별이 많은가 싶었는데 30이 넘고 40이 넘은 녀석들이 세상살이 나보다 더 잘한다고 뻐기는 나이가 되었어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꼭 보고 싶은 아이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소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선생님 뵈러 찾아가 그러면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근데 혹시 누구 연락되니? 이렇게 하면, 예. 그럼 이제 또 와서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서, 야, 누구 수소문 좀 해봐. 선생님이 찾아. 막 그러면 이제 또 연락이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식 얘기할 때도요. 자식이 뭐, 이렇게 5이 있으면, 우리 이제 5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잘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손가락은 걱정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좀, 못난 자식, 아픈 자식, 궁한 자식은 이제 신경이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승진하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잘 나가는 이런 제자들도 이제 자랑스럽지만 꼭 보고 싶은 제자, 예. 뭐 불안한 거, 혹시나 지금 고생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보면. 학교 선생님들은 이 시를 읽으면 100%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인데
연락이 좀 안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 잘 살고 뭐 이러면 굳이 뭐 이렇게 걱정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잘 못 살거나 어려운 상황인데 연락까지 안 되면 무척 보고 싶죠. 예, 그것이 선생님의 5월이었다라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아픔, 부족함, 또 뭐라겠죠? 힘든 것들 제가 써놓고도 몰라요. 아픈 것들, 모자란 것들, 부족한 것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읽는 사람이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시들은 계속해서 회자가 돼요. 예. 사람들이 알게 되고 블로그 같은 데 올리게 되고 그럼 그걸 읽는 사람이 또 감동을 받으면 또 알리게 되고 해서 계속해서 회자되는 이런 시들이 결국은 좋은 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권의 시집을 우리가 냈을 때 그 시집 안에 있는 시가 다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정대구 교수님이 어떤 학생이 사와가지고 선물로 줬대요. 그래서 그 진달래꽃 시를 이렇게 딱 읽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교수님, 그 시집에 나온 시들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하는 말이, 진달래꽃 빼고는 별로 시원찮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시집 한 권이 있으면 그 한 권에 있는 시가 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시 중에서 좋아하는 시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물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시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시들은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A라는 시를 좋아하면 저 사람도 A라는 시를 좋아해요. 나는 B가 좋은데 사람들은 A를 더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 A라는 시가 계속 회자가 돼요. 그래서 막 검색하면 막 블로그에도 막 떠 있고 막 이러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참 우습다 그래야 되나 비참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재작년에 이제 신춘문예에 당선됐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면 한라이보에 그 당선되기 전에 중앙지 그 H신문에 이제 당선이 됐어요. M신문이구나. M신문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M신문에서 전화가 온 거야. 선생님 당선됐다고 축하드린다고 그래서 그래도 신춘문예 첫 당선인데 근데 이상하게 막 이렇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막 기뻐야 되는데 저 당선 전화 받고서 이렇게 당선되는 건가? 당선이 됐네. 그래서 감흥이 별로 이렇게 막 놀래고 막 기쁘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뭐지 하는 그런 느낌. 그래갖고 이제 주변에 다른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당선됐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무슨 작품이 당선됐어? 그래서 그건 안 물어봤는데요. 그래갖고 신문사에 다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땡땡땡이라는 작품으로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을 듣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기분이 이렇게 좋지가 않고 찝찝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마치고 한 30분쯤 지났나? 그 네이버 창에 그 시 제목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 시 제목이 칼등이었어요. 칼등. 칼등이란 시를 검색을 했는데 검색을 했더니 블로그가 5-6개가 쫙 뜨는 거야. 제 시가. 그 당선된 칼등이라는 시가. 그러니까 제가 그 시를 여름호에 다른 잡지에 발표를 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따로 이렇게 파일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수정하면서 그게 이렇게 수정한 게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잡지사에서 시를 보낼 때 그 시가 이제 나가버린 거지. 그래서 신문사에 전화해갖고 이제 취소시키고 아주 그냥 속쓰린 일주일을 살았죠. 예. 근데 그 칼등이라는 시를 보니까 나는 이 시가 그렇게 좋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다른 선생님들은 야, 이 시가 좋다. 뭐 신춘에 내봐라.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블로그에 보니까 칼등 검색해 보니까 막 블로그가 5-6개가 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는 이렇게 스크랩을 해서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집을 냈거나 이제 앞으로 내신다라고 했을 때도 좋은 시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평가된 시의 공통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픈 것, 소외된 것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감동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시는 아픈 이야기나 소외된 이야기나 뭐 부족한 이야기에 대한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직도 그 시를 공부하는 입장이어가지고 물론 시 중간중간에 저의 그런 그 아픈 모습이 조금 담겨있긴 한데 그렇게 뭐 이런 시처럼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시는 아직 제가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직 제가 시 공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시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를 쓸 때 과연 내가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나?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지? 무슨 시를 써야 되지? 이런 거 했을 때 나의 아픈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소외된 모습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한번 써보자. 이런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푸니트를 보시면 문학은 고통 앞에서 무너지고 상처받는 언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롤랑 바르트가 한 말 중에 그의 고통이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한 그것은 나를 취소시키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 사람의 고통이 내 밖에서 있단 말이죠.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내 밖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취소시키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번역되다 보니까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데 우리 앞에서 소개한 그 보들레르의 시도요. 이제 번역된 시라서 약간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한 시는 버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한 시도 있고 약간 직역을 한 시도 있고 약간 의역을 한 시도 있고 완전 의역을 한 시도 있고 막 그래요. 예, 근데 완전 의역까지는 별로 없는데 거의 이제 직역한 시가 많다 보니까 약간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를 취소시키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서 나를 이제 빼버리는 거랑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이 내 앞에 와가지고 내 안에서 이렇게 아픔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가 아닌 내 밖에서 그런 아픔을 내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내가 지워지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크 데리다가 한 말인데요. 그 윗줄을 이제 밑으로 내려야겠네요. 자크 데리다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 사람을 아팠을 때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파하지 않았을 때는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애도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식의 아니고 윗줄에 붙는 게 맞군요. 내가 그 사람을 아파하지 않을 때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바르트의 말이고 자크 데리다의 말은 나는 애도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은 고통을 가지고 그 고통의 이야기, 즉 그 즐거움이나 행복함은 고통에 비해서는 조금 공동적인 게 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픔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신용목 시인의 밤의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목 시인, 우리가 하나의 빗방울과 다른 빗방울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서 늦은 밤 나를 향해 돌진해 오는 차, 명확하게 갈라지는 헤드라이트의 각도처럼 밤의 두꺼운 마분지를 찢어 왼쪽의 어둠과 오른쪽의 어둠을 구별할 수 있어서 눈이 멀 것 같은 찰나의 공포를 지나 세 개의 검은 빛깔로부터 하나씩 색깔들을 갈라내 우리가 하나의 빗소리와 다른 빗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서 울음으로 깊은 밤, 나무는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는가, 고독이라고 써놓은 문장처럼 흔들리는가, 어둠 속에 어떤 언덕도 가져본 적 없는 경사가 있어서 아무리 높이 던져 올려놓아도 바닥까지 굴러내리는 공처럼, 아니 어느 날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
힘껏 달아나는 개 뒤에 끌리는 긴 줄이 바닥에 감맞히는 문장처럼. 이런 시. 여기도 보면 시인이 아주 고독한 모습, 이런 모습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 자신의 모습이 개가 달아나서 막 달려가는데 그 밧줄이 이제 목에 이렇게 끌려가면서 밧줄도 막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그런 문장처럼 초라하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 있는 시보다는 확실히 격이 좀 높죠. 그러니까 딱 나가 슬퍼, 힘들어, 외로워, 고독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나무라든가 강아지의 어떤 줄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은유를 해서 그 안에 이제 숨겨놓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시들이 좋은 시다. 또 전윤호 시인의 하중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중도. 내일은 눈이 온대요. 강둑을 덮고 길을 지으겠지요. 오래전에 찍은 흑백 사진처럼 당신이 파헤친 내 무더미로 내일은 눈이 온대요. 까마귀 날아와 앉을까요? 유령들 모여서 춤출까요? 오늘 갑자기 떠올라 하루 뒤면 잊히는 섬. 내일은 눈이 온대요. 버려진 나무엔 침묵이 흔들리고 서러운 갈대들 뚝뚝 꺾어지겠지요. 제 갈 길만 아는 이 강은 도대체 언제 얼어서 나를 쉬게 할까요? 이런 시입니다. 전윤호 시인은 전업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안 하시고 시만 쓰세요. 시만 혼자서 기고하면서 시를 쓰시는데 외롭죠. 작품에 벌써 외로운 모습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강물이 빨리 얼어야 되는데 강물이 얼어야 강이 멈추겠죠. 사실은 멈추지 않죠. 그 밑으로 계속 강물이 흐르는데 강물이 얼으면 마치 강이 멈춘 것 같으니까 그럼 나도 이제 좀 쉴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외로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파헤친 내 무더미로 내일은 눈이 온대요. 이런 거는 정확하게 뭘 설명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고가 외로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외로운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 뭐냐, 과연 내가 어떤 시를 써야 되느냐 이거죠. 조금 뒤에 디카시 수상작들 한번 쭉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디카시를 쓴다라고 하면 과연 나는 어떤 것을 써야 되느냐. 디카시 가을이니까 가을 풍경이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아름다운 사진을 딱 찍었어요. 아름답다. 물론 이제 그거 자체로도 좋은 디카시가 될 수 있어요. 사진 뭐 가을 노을 지는 거라든가 가을 들판 멋있는 거, 꽃 이쁜 거 딱 찍어놓고 거기에 어울리는 시 딱 써가지고 내가 작품을 만들었다. 괜찮은 작품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정도까지라는 거죠. 왜 자꾸 선생님은 뭔가를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냐? 요 정도만 써도 되는데 왜 자꾸 그 위에 거를 자꾸 요구하느냐? 전에 얘기 한번 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디카시가 보통 한 5년, 7년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다 다졌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은 사진만 조금 신선하고 글만 좀 매끄러우면 괜찮은 작품이 되고 뭐 선정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초기라서 가능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작품을 많이 보고 좀 이따가도 이제 그런 작품을 보면 그런 작품 중에서 어떤 선정작을 고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런 평이한 것이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수상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오고 나니까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요. 이제 디카시 레벨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올해 디카시 어떤 선정된 거 보니까 상당히 그 시적인 게 굉장히 레벨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시인들이 써요, 이제.
그러니까 전에는 디카시가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고 일반인들이 시를 써서 이렇게 잘 된 거를 뽑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시인들이 또 시를 써요. 그러니까 그 5줄 안에 얼마나 응축해갖고 그 시를 쓰겠어요. 그것도 막 5줄까지도 안 가요. 뭐 3줄, 2줄. 2줄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2줄시가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인들도 뭐 아주 짧은 시라고 해갖고 2줄시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잡지 같은 데도 보면 2줄시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가 되게 많아요. 그럼 2줄시라는 거 그냥 단순하게 뭐 2줄을 쓰는 게 아니라 아주 그 긴 시를 응축해갖고 딱 2줄에다 응축해갖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카시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5줄이 그냥 5줄이 아니고요. 시적인 모든 요소와 그 시적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의미가 압축돼가지고 5줄로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진이 주가 아니라 전에는 약간 사진이 조금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시가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학을 즐겁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서 한다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런 수준에서 해서 교류하고 다시 우리끼리 이제 보고 막 이러면 괜찮죠. 근데 내가 이제 디카시로 등단을 하고 싶다거나 디카시 공부해서 나도 수상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든다라고 하면 사진보다도 여러분 시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시 공부를 더 해야 우리가 그 선정되는 그 수상하는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프린트물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지금 맨 앞장에 디카시 공모전 수상 작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디카시를 공모해갖고 그런 수상을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냐면 큰 것만 한 7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7개에서 시상됐던 작품들 한번 같이 보면서 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앤 제주 신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춘문예가 되겠고요. 2020년 당선작이에요. 늦가을. 보니까 지금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 그 중간에 찰나를 딱 찍은 거예요, 지금. 그쵸? 제목이 늦가을이고, 박주영 시인인데, 하강하는 나뭇잎 하나, 툭 던지는 한마디, 세상은 모두 순간이라고. 예, 이런 식이요. 그래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 순간, 아주 순간이죠. 예, 그 순간을 찍은 거예요. 절묘하게 사진도 찍었지만 그 순간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세상사가 모두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시적인 의미가 여기 응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낙엽 사진을 찍고 낙엽을 이야기한다거나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러면 그거는 이제 너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건데 여기서 지금 세상은 모두 순간이라고 순간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뭇잎 하나가 툭 던지면 하는 말이 세상은 모두 순간이다 이렇게 썼는데 시도 괜찮고 사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시를 보겠습니다. 2021년 당선작이에요. 무급휴직이에요. 무급휴직인데 까치가 이렇게 있네요. 그죠? 까치 새끼 같습니다. 머리털이 이렇게 뽀송뽀송한 거 보니까. 자, 뭐라고 됐나 한번 볼게요. 뒷머리에 까치집을 짓고도 지각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득 이 아침이 아프다. 예. 우리가 머리 안 감았을 때 뒤에 까치집 졌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예, 그래서 지각하지 않으려고 머리도 안 감고 이렇게 막 열심히 뛸 준비가 되었는데
문득 이 아침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아픈지 모르겠다. 그렇죠? 뭐 아픈 다른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아프다고 했을까? 많이 아픈가? 뭐가 아픈 거지? 막 이러면서 여운을 끄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게 21년 작품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지는 까치집하고 까치 또 그 까치가 약간 머리가 떡진 것 같아요. 예, 이 까치도 아침에 머리를 안 감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묘하게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냈네요. 그 다음에 고성국제 한글 디카시 공모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2019년 수상자 몽돌이에요. 몽돌은 이제 둥글둥글한 돌 그런 걸 우리가 몽돌이라고 하는데 어르신 사진이 머리가 이제 진짜 몽돌 같네요, 그죠? 예.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 입속에는 이빨 대신 파도가 사나보다. 거친 말, 각진 말, 얼마나 둥글렸는지 모서리가 하나도 없다. 오병기 시인이 작품입니다. 그렇죠. 할아버지 입속에서는 이제 삶의 그 경륜이 묻어나서 모든 게 다 순화돼서 말이 둥글둥글하죠. 거친 말이나 각진 말이 없죠. 노인이 됐는데도 아직도 거친 말이나 각진 말을 쓴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욕을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이제 아직 철이 없고 하니까, 어리고 하니까 거친 말, 각진 말을 쓴다고 하지만, 연륜이 묻어나면 그런 말들이 다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몽돌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돌도 보면 하루에 있는 돌이 이제 부드럽고 이제 몽돌처럼 둥글둥글한 돌이고, 상류에 있는 돌은 좀 각지고 모난 돌이 많고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돌이 하류까지 가면서 그 다 묻어지고 깎이고 해갖고 둥글둥글해졌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진도 절묘하고요. 예. 머리가 아닌 할아버지의 그 입. 언뜻 봐서는 몽돌하면 이제 할아버지의 이마 머리가 몽돌처럼 보여서 그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언어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디카시를 찍을 때 A라는 사진을 찍고서 A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시적인 메리트가 없어요. 여기도 보면 할아버지 사진을 놓고서 제목은 또 몽돌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순화된 말 할아버지의 입속을 지금 보면서 할아버지 입속에는 이빨 대신에 이빨이라는 거는 막 각지고 그죠? 뜯기고 막 하고 그 거친 것 이빨인데 이빨이 아니라 파도가 사납니다. 그래서 거친 말 없고 각진 말 없는 그런 모습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수상작이에요. 무건입니다. 무건. 무슨 사진 같습니까? 이게 절 마당인데 그 등을 다는 그 그림자죠. 네, 그림자. 형형색색의 그 등이 아니라 그 등의 그림자가 그걸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형형색색의 등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또 등 밑에 이제 여러 사람들의 그 소원 같은 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절에 가보면 뭐 할 때 보면 그 밑에다가 막 써서 소원을 비는데 말이 많죠. 그 등이 다 그런 게 하나씩 있으니까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근데 그 그림자는 무건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무건. 제목부터 절묘합니다. 무건이다. 네. 시를 한번 볼까요? 울긋불긋 허공 흔들던 연두 절마당에 내려앉으면 머리 깎은 스님의 화두같이 세속 선정에 든 무채색 세속 인연 헐헐 벗고 선정에 든 무채색 이렇게 썼네요. 윤봉석 시인이. 사진이 일단 절묘합니다. 그리고
그 등의 그림자를 마치 무건 수행하는 그런 스님처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등도 무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절묘한 그런 사진 같아요. 그 다음 작품은 오장환 문학재 디카시 신인 문학상입니다. 오장환 문학재. 2019년작인데 햇살 방석입니다. 햇살 방석. 그 연꽃잎이 지금 두 장이 이렇게 나란히 떠 있는데요. 햇살 방석. 1억 4,960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달려온 따뜻한 손님을 위해 내놓은 푹신한 물겹 넣은 햇살 방석. 강남소시. 자, 그러니까 연못에 떠 있는 그 연꽃잎이 진짜 방석 같아요, 방석. 그래서 아주 멀리 1억 4,960만 킬로미터에 떨어진 태양의 그 빛이 와가지고 여기 앉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조금 뭐 무난한 것 같아요. 예, 무난한 것 같은데 일단 상상력. 예. 연꽃잎을 보고 햇살이 아주 멀리서 와갖고 앉을 거다. 햇살 방석이다. 물겹 넣은 햇살 방석이다. 따뜻한 손님 위에 네. 그런 좀 상상력이 조금 돋보인 그런 시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수상작 짱입니다. 짱이네요. 손을 마주 잡았는데 이제 막 결혼한 신랑 신부가 손을 맞잡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문과 지문이 손금과 손금이 만나 희망이라는 새 지도를 만드는 날. 보세요. 손바닥과 손바닥이 서로의 바닥을 감싸주는 손과 손이 만들어낸 저 푸른 좌표. 이런 식으로 썼네요. 푸른 좌표다. 새로 시작하는 어떤 그 시작점, 이런 걸 이제 좌표로 얘기했고요. 바닥과 손바닥이 서로의 바닥을 감싸주는. 이게 조금 멋있는 표현 같아요. 우리가 손바닥 하면 그냥 손을 잡았어.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손바닥과 손바닥이 서로의 바닥을 감싸줬대. 그 여기서 얘기하는 바닥이라는 것은 서로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 부부가 됨으로써 서로 감싸준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에서 아마 그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갖지 않았나.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절묘하죠. 사진과 잘 어울린 그런 시를 또 쓰였네요. 그 다음에 이형기 문학재가 있습니다. 이형기 문학재 디카시 신인문학상 2020년 수상작 수채화 한 점. 수채화 한 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그림인가 봤더니 좌우로 이제 돌이 있고요. 이게 강물입니다. 강물에 하늘과 나무가 비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마치 수채화처럼 어릇어릇하게 비쳐있는 모습. 시는 어떻게 썼나 볼까요? 물 위에 하늘이 떠 있고 하늘 위에 나무가 걸터 앉았다. 물리기를 태우고 나뭇잎이 출렁이는 오후 돌담 속에서 휴식 중인 우주. 이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우주가 돌담 속에서 지금 휴식 중에 있대요. 네. 풍부한 상상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시를 크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늘이나 뭐 나무나 강물이나 바위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이 사진 안에 하늘이 비치고 나무가 비치는 이 작은 사진 안에 우주가 지금 휴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쓸 때 자꾸 그 영역을 넓혀 나간다고 했잖아요. 자꾸 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더 큰 얘기. 지금 내가 책상에서 뭘 하고 있는데
이 책상에서, 이 방에서, 이 도서관에서, 이 송산에서,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아시아에서, 지구에서, 우주에서 하면서 자꾸 얘기하는 거를 자꾸 키워나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거예요. 예. 또 스킬을 키우는 이런 것을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마지막 문장 돌담 속에서 휴식 중인 우주. 이게 아주 매력 있는 표현 같습니다. 상상력이 돋보이는 그런 시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영기 문학제 2021년 수상작입니다. 비상벨. 그 연등이 지금 빨간 것과 파란 게 이렇게 하나씩 걸려 있는데요. 이걸 비상벨을 본 거예요. 연등이 아니고 비상벨이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비상벨이다. 나의 소원만큼 높이 있다. 비상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까이 있어가지고 비상시에 빨리 이렇게 눌러서 알리는 거죠. 그게 이제 비상벨인데 이 시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비상벨이다. 저 비상벨이에요. 근데 나의 소원만큼 높이 있다. 저걸 누르면 이제 뭐가 작동이 되는데 너무 높이 있는 거예요. 누를 수 없다는 거죠. 비상벨을 누를 수 없어요. 나의 소원도 그만큼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아쉬움을 지금 표현한 것 같습니다. 비상벨이 낮았으면 소원벨이 낮게 있으면 간편하게 아주 쉽게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이룰 수 있는데 소원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소원이 높이 있어가지고 쉽게 이룰 수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상상력도 있고요. 또 시가 보여주는 나의 소원만큼 높이 있다라는 것이 약간 자조적이면서도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원을 다 이룬다든가 소원을 쉽게 이룬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아픔, 나의 부족한 그런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디카시 공모전 2019년 수상작입니다. 빨래집게 전선줄에 새가 쭉 지금 앉아있는데요. 마치 빨래집게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인은 새가 앉아있다거나 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빨래집게다 이렇게 본 겁니다. 볼까요? 어떻게 썼는지. 건물과 건물 사이 전깃줄에 일렬횡대로 사뿐히 내려앉은 빨래집게를 바람에 날리지 않게 내 마음 여기 걸어두었으니 꼭 붙잡고 있으렴. 이런 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새들이 새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네요. 내 마음도 여기 걸어두었으니까 꼭 붙잡고 있으렴. 그래서 그 새의 사진인데 이거를 새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 마음을 걸어두었다라고 하는 그 상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내 마음을 걸어두었다. 두 번째, 2020년 개간 시와 편견 신인상입니다. 나를 낮추시네. 자, 이게 바닷가 바위, 갯바위 같은 데고요. 새 한 마리가 있네요. 이게 비둘기여야 하는데 비둘기입니까? 비둘기가 아니라 갈매기여야 되는데 갈매기인가요? 비둘기인가요? 그 예전에 해운대를 갔는데요. 해운대 앞바다에는 비둘기가 없습니다. 갈매기가 있습니다. 갈매기. 비둘기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비둘기가 어디 갔냐 이렇게 찾아봤는데 해운대 앞바다는 갈매기가 없고요. 비둘기만 있습니다. 비둘기. 나중에 여러분 그 해운대 앞바다 가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또 다른 바닷가 뭐 광안리나 이런 데 가면 갈매기가 있더라고요. 해운대만
갈매기가 한 마리도 없고요. 비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한데 아무래도 비둘기들이 갈매기를 내쫓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바다고 갯바위가 있고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비둘기 같아요. 갈매기가 아니고.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다기에 폭풍우를 뚫고 찾은 그곳에는 언제나 넉넉한 마음으로 있었다. 있는 그들의 모습 바다에 담그니 넓은 마음 내게 보여주었지. 그래서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네. 그다음에 2021년 개간 시와평견 시 추천 디카시 도형이네. 도형. 도형은 이제 그림자를 뜻하는데 도형. 호수의 앞에 아파트가 이렇게 비쳤네요. 비쳤는데 약간 여울려서 보이고 있습니다. 마음에 주름 들면 망막에 투영되는 모든 물체는 가시돋친 괴물처럼 비춰온다. 마음에 주름 들면. 지금 이제 강물에 이렇게 그림자가 진 게 마치 주름 든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주름 들면 망막에 투영되는 모든 물체는 가시돋친 괴물처럼 비춘다. 네. 이렇게 흐려지니까, 층이지니까 저게 마치 가시돋친 것처럼 보여요. 가시돋친 괴물처럼 비춰온다. 이런 시를 쓰셨네요. 이것도 뭐 사진을 절묘하게 잘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황순원 문학재 디카시 공모전이에요. 자, 2019년 수상장 엉킨 힘이에요. 엉킨. 뭔가 이렇게 사물이 엉켜 있는 거, 전깃줄이 엉켜 있는 거, 그 얘기. 자, 사진에서부터 전깃줄이 엉켜 있네요. 엉키는 것들도 힘이 된다고. 지지직거리며 흘러가는 전파. 저 어려운 전선들 속엔 수많은 웃음의 채널이 있다. 이런 시인데요. 수많은 웃음의 채널이 있다. 엉키는 것들도 힘이 된다. 시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사진도 무난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가운데 이제 무지개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엉키는 것도 힘이 된다. 그렇죠. 엉켜 있어서 서로 맞물려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고 하니까 쉽게 안 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엉키는 것들도 힘이 된다고. 지지직거리고 흘러가는 전파. 그 다음에 황순원 문학재 2020년 수상작입니다. 달꽃 피다. 달꽃이 폈어요, 진짜. 꽃을 밑에서 이렇게 달에 올려서 찍어서 달이 풀잎 끝에 이제 걸려있는 뭐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김영민 시인도 보면 밑에서 이렇게 올려서 찍은 사진이 몇 개 있었죠? 예, 그렇게 찍으면 뭔가 좀 우리 시야에서 볼 수 없었던 조금 더 이색적인 그런 모습들이 작품에서 보인다. 또 넝쿨을 아무리 올려도 다 닿을 수 없는 가닿을 수 없어 하수오는 꽃으로 닿으려고 달꽃을 피우다. 그래서 정수영님이 보내신 건데, 수상하신 건데, 진짜로 달을 그 오묘한 위치에다 딱 놓고서 진짜 달꽃이 핀 것처럼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진이 이제 특색, 이색적이죠. 자, 이렇게 해갖고, 다른 공모전에서 나왔던 그런 작품들, 수상된 작품들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진에 관한 건데요. 사진 A를 찍고, 사진 A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진에 비춰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디카시인데요. 디카시를 쓰되, 우리 아까 배운 것처럼 나의 아픈 것, 부족한 것,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디카시인데 나의 아픈 것, 부족한 것, 이런 것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낸 작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신 님의 다른 시선. 예. 옷을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찍었네요. 그죠?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시선. 같은 곳에서 너를 본 그날, 같은데 다른 거대한 아름다운 막내. 같은 곳에서 너를 본 그날, 같은데 다른 거대한 아름다운 막내. 이게 이제 막내처럼 보이죠? 예. 음. 그래서 마지막 거대한 아름다운 막루였다는 거는 이제 사진을 보고 사진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좀 설명한 건데요. 이것도 괜찮고요. 앞에 시 세 줄은 조금 더 뭔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너를 본 그날 같은데 다른 커다란 아름다움. 좀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시 우주예요. 우주. 우주는 이게 호박을 지금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둥근 호박. 설레임과 희망이 내 안에 시작되고 슬픔과 괴로움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순간으로 지나갔다. 열매 하나 맺기 위해. 음, 이제 설레임이라는 거 사실은 틀린 표현이고요. 설렘이 맞습니다. 설렘. 설레임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제 성으로 등록한 게 설레임인데 설렘이란 표현은 맞지 않다. 설렘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모든 순간으로 지나갔다. 열매 하나 맺기 위해. 여기도 좀 마지막 부분이 조금 너무 두리뭉실하게 끝난 게 아닌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어떤 열매인지를 더 얘기한다든가 그런 거를 좀 더 보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님의 재테크.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다. 흙을 만나 새로운 생을 얻었다. 이런 식인데요. 흙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생을 얻었다. 이런 뭐 자기 체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도 뭐 안정감 있게 무난하게 찍은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금 몇 장 더 찍어서 예, 그중 가장 좋은 걸로 이렇게 작품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디카시 찍을 때는 사진을 많이 찍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그다음에 박종숙님의 너처럼 세상 고달픈 바람 곁에 시달리어도 밝은 미소 보여줘. 너처럼 나도 피어볼 날 있겠지. 예, 꽃을 보고서 꽃이 이제 활짝 폈네요. 노란 꽃이 활짝 폈는데 그 활짝 핀 모습이 부러운 거야. 왜? 나는 아직도 못 폈거든. 예, 지금 그런 느낌으로 좀 하신 것 같아요. 세상 고달픈 바람 곁에 시달려도 밝은 미소 보여줘. 너처럼 나도 하늘꽃 나도 피어볼 날이 있겠지. 예, 나도, 어, 그렇게 피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절묘하게 사진이랑 연결시킨 것 같습니다. 자, 박동수님이 빼앗긴 학교 출입 제한.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많은 것이 이제 차단되고 있죠. 또 많은 완화되는 것도 많은데 또 의외로 차단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빼앗긴 학교 출입 제한. 출입 제한 텅 빈 운동장. 주민은 살구와 집밖구리네. 출입이 제한됐죠. 텅 빈 운동장. 주인은 이게 이제 주인이 살구하고 주인이 뭐 씨를 갖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사람이 아니라 유혹을 하는 거죠. 집밥구리를. 유혹을 하는 게 아니라 살구와 집밥구리는 이 살구가 뭐죠? 살구? 집밥구리. 여기가 조금 애매한 것은 살구와 집밥구리. 예, 이게 어떤 거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살구. 들리시나요? 예예. 살구가 봄철에 예. 엄청나게 열렸을 때 집밥구리가 와서 예. 살구랑 놀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계절은 봄쯤에 했던 건데, 예. 보내기를 가을에 보내서 그래요. 그래요? 출입 제한 빼앗긴 학교. 조금 연관성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그죠? 출입 제한. 황빈 운동장에 살구하고 집밥구리가 이제 놀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 봐요. 그죠? 네, 근데 사진이 적당한 게 없어서, 그렇죠. 이게 이제 급조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살구하고 집밥구리가 있으면 얘네들이 학교에서 노는구나 뭐 이렇게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근데 사진하고 시하고 똑같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똑같이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사진은 이제 설명을 도와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밥구리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래도 집밥구리 얘기가 사진이 있으면 도움이 이제 많이 되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사진을 집밥구리 있는 걸로 집어넣으면은 내용은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게 운동장하고 집밥구리가 같이 있어야지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네. 그런 사진이 없으면 또 다른 걸로 또 쓰시면 되지 뭐. 네. 네. 이게 이제 감사합니다. 의미 전달이 조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서은아님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이 조금 이쁘네요. 정갈하게 잘 찍었는데 꽃이 다 졌어요 지금. 그쵸? 네. 화려하게 이쁜 꽃이 아니라 지금 다 진 꽃이에요. 백일홍. 100일 동안 한결같이 너를 기다린다고 했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다릴 거라 약속한 적은 없다. 기다린다고 했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다릴 거라고 약속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꽃이 시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달님에게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님이 하는 말이 소원을 빌어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달님에게 소원을 빈단 말이죠. 근데 달님도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고 들어준다고 한 적은 없어. 소원만 빌어봐. 뭐 이런 느낌인데. 네. 우리가 이제 백일홍 하면 또 생각나는 시가 뭐가 있냐면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수원에 계신 시인인데요. 화무 11홍이라는 시가 있어요. 화무 11홍.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분 수원 사셔갖고 교류를 많이 하는데 얘기할 때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가물가물. 그분이 쓴 시 중에 화무 11홍이라는 게 있어요. 화무 11홍. 김학로 시. 예. 김학로 시인의 화무 11홍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굉장히 임팩트가 강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너를 꽃이라고 불러놓고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 꽃이라고 부르고 울었냐고
라고 그 시를 보니까 꽃은 며칠 지나면 시들거든. 근데 이제 너를 보고 내가 꽃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며칠 있으면 시들 거 아니야. 꽃이라고 하지 말고 뭐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나 그런 보석이라고 부를 거. 그런 시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백일홍도 그런 거죠. 100일 동안 너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100일 동안 이렇게 이쁜 아름다운 모습을 기다린다 그게 아니라 그냥 100일 동안 널 기다린다고 난 그 100일 사이에 시들어 버렸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괜찮은데요. 요렇게 이제 위트 있게 가는 것보다는 저 시가 이제 위트 있게 쓰신 거잖아요. 위트 있게 가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픔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더 임팩트가 강하다. 그러니까 꽃이 시들었으니까 뭔가 시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딱 듣고 싶은데 그냥 위트 있게 끝난 거예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다릴 거라고는 약속한 적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소원을 빌어봐. 뭐 들어준다고 한 적은 없어. 뭐 이런 느낌. 위트 있게 시를 쓰셨는데 그거보다는 이 사진의 모습으로 보면 꽃이 시들었으니까 어떤 시든 아픔 예, 그런 거를 더 강조 그런 위주로 이제 시를 쓰면 더 시가 멋있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은 좋은 것 같아요. 사진은 좋고 시를 조금 더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애검인데요. 잠시만요. 장애검이 거미 사진이에요. 그쵸? 거미가 진짜 늘씬하게 가운데 딱 자리 잡아가지고 시선을 확 끕니다. 그쵸? 다리가 저쪽 다리가 좀 안 보이긴 한데 예. 자, 다리 두 짝을 잃었을 뿐 예, 두 짝을 잃었네요. 당당함을 잃은 건 아니다. 예, 그렇죠. 나를 장애검이라 부르지 마라. 장애가 아니다. 단지 곤충으로 변신한 것. 음. 지금 화자가 지금 곤충이 된 건가요? 그죠? 다리를 두 짝 잃었을 뿐 당당함을 잃은 건 아니다. 나를 장애검이라 부르지 마라. 장애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나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나를, 너를, 우리를 이런 표현을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의미를 너무 한정하다 보니까 그 감동이 좀 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내 얘기를 하지만 굳이 나를이라고 안 해도 읽는 사람이 이해를 하고요. 또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이 거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적 화자가 나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시적 화적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너를, 우리를 뭐 그를 이런 지시대명사 이런 것들은 그 의미를 축소해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여기도 지금 시적 화자가 지금 곤충으로 들어가가지고 당당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건데 의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이 두 번째 연이 조금 보충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곤충으로 변신했다. 변신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변신한 모습을 묘사를 하거나 우리가 서술을 하는 거죠. 그럼 읽는 사람이 화자가 이 나비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어떤 장애를 극복하고 뻔히 서 있는 그런 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내가 변신했어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조금 더 우리 예전에 묘사하고 진술 배웠지 않습니까? 그 묘사는 사실은 위에 두 줄이면 충분하고요. 두 번째 연에서는 내가 저 거미가 됐다는 그런 진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나의 아픔을 조금 얘기하면서 당당함을 잃지 않았어. 그런 거미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좀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진도 지금 구도가 지금 이 전반적으로 거미가 가운데서 꽉 차게끔 잘 됐고요.
여기 없는 허전한 부분도 지금 잘 묘사가 돼 있어가지고 시선을 확 끄는 것 같아요. 사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이연을 조금 더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순이님의 매화. 매화인데, 진짜 이쁘게 잘 폈네요. 그쵸? 빨갛게 잘 찍으셨네요. 요 끝에는 뭔가요? 요 끝에. 의미가 있나요? 아, 이게 의미가 있군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와, 불꽃놀이다. 뜨거운 별들이 튀어나와 밤하늘을 화끈거린다. 예. 그래서 이 와 이런 거는 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불꽃놀이다. 불꽃놀이다를 좀 뒤에 넣어서 뜨거운 별들이 튀어나와 밤하늘을 화끈거리는 불꽃놀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뭐 조금 더 응축할 수 있는 뭔가를 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디카시라고 하는 게 시에 응축이 없으면은요, 그 심사자의 시선을 끌어당기지를 못해요. 그냥 멋있는 사진, 이쁜 사진, 그 다음에 적절한 표현들, 묘사, 진술 이런 게 다 좋은데 시에서 진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묘사가 90%고 진술이 10%인데 사실 그 시가 선정되냐 선정되지 않느냐는 그 진술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적 화자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시인이 갖고 있는 그 심리 상태, 이런 모습들이 불꽃놀이라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불꽃놀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불꽃놀이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임팩트 있게 한 문장을 딱 넣어주면 이거는 이제 당선이 되는 그런 선정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진도 좋고 이 사진을 불꽃놀이도 표현한 것도 좋습니다. 불꽃놀이를 표현한 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 뭔가가 더 있어야 돼요. 그거를 조금 더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한 거울 윤영숙님의 작품 보시니까 진짜 가을이네요. 파랗고 노랗고 갈대 진짜 딱 봐도 가을이네요. 그런데 무슨 시를 썼는지 한번 보면 바람 부는 메마른 땅에서 아픔을 견디며 울먹이던 의학새 말라 비틀어진 입을 딛고선 가늘고 긴 목에 은빛 얼굴 빛나는 흰 물결에 가을이 환하다. 네, 아주 아름다운 가을 그런 작품을 내셨어요. 일단은 첫 줄하고 두 번째 줄에서 보면 자, 의학새를 설명을 하는데 바람 부는 메마른 땅에서 아픔을 견디며 울먹이던 의학새. 네, 의학새를 설명하는데 너무 길어요. 그냥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뭐 메마른 땅에 핀 의학새라든가 울먹이던 의학새, 바람에 울먹이는 의학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줄만 해도 충분히 의학새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메마르다거나 바람 부는, 메마른, 아픔, 울먹임 이 네 가지가 의학새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새라는 이 명사가 너무 많은 수식어를 끌고 있으니까 집중이 이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줄로 줄이고 긴 목에 은빛 얼굴, 빛나고 흰 물결에 가을이 환하다. 아름다운 시죠. 예. 아름다운 시보다는 약간 여기 이걸 보고서는 뭔가를 아픔을 승화시킬 수 있는 뭔가가 더 한 줄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도 아름다운 시도 있으니까 사진에 맞는 일단 시는 된 것 같아요. 요 두 줄만 조금 손 보시면 이 상태라도 멋있는 디카시가 됩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윤성님의 음악은 흐르게 하라라는 이제 디카 에세이를 보내셨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은 무난하게 부드럽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사진도 이제 가을 배경 뭐 이런 건데 사진도 잘 찍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런 버스 이런 노을 지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제를 제가 드렸는데 디카시를 쓰는데 디카시에 좀 아픔이 나오는 내 아픔을 넣어서 뭔가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 아픔이 담겨있는 그런 작품들을 한번 써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하신 거 잘 정리해가지고 다음 달에 제가 작품 내려갈 때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